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이 세상에서 어디 시계가 가장 비쌀 것 같냐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이 롤렉스라고 말할 것 같은데, 롤렉스보다 비싼 브랜드가 한참 많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시계 중에 시계로 생각하는 게 이 롤렉스죠. 그만큼 이 롤렉스가 워낙 명품이라는 이미지를 잘 만들어 놓기도 했고 성공의 상징으로 많이 알려지다 보니 시계판에서는 입지와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이게 참 씁쓸하게도 1등이 있으면 언제나 2등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지금은 롤렉스에 밀려 2인자의 자리에 있지만 한때는 롤렉스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시계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브랜드가 있는데요. 시계 최초로 달을 정복하고 007의 단짝이자 올림픽의 진심인 곳, 바로 오늘 소개할 브랜드 오메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롤오가 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명품 시계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3대장 롤렉스, 오메가, 까르띠에 요 세 개를 줄여서 부르는 이름인데요. 저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롤렉스가 언제나 1등만 하는 엄친아 같은 녀석이고 오메가는 언제나 2등만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까르띠에가 매출로 오메가를 따라잡으면서 3위로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점유율에서는 아직까지 오메가가 2인자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치만 오메가가 2등이라고 해서 롤렉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이 둘이 처음부터 이 정도의 차이가 나던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이건 오메가의 잘못된 판단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오메가는 무려 175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계를 만들면서 뛰어난 제작 기술도 가졌고 시계 역사의 중요한 업적과 함께 상징적인 제품들을 탄생시킨 곳이에요. 175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계를 만들어 온 오메가는 시계나라 스위스에서 1848년에 탄생하는데, 루이 브란트라는 젊은 청년이 라쇼드퐁이라는 지역에서 시계를 만들면서 오메가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회사 이름을 오메가로 지었던 건 아닌데요. 처음에는 라 제너럴 와치 컴퍼니라는 이름의 작은 시계 공방에서부터 시작하게 돼요. 브란트는 공방을 오픈하면서부터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를 만드는 걸 목표로 시계 제작에 착수했는데, 당시 브란트가 만든 시계가 상당히 정확했는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고 스위스를 넘어 유럽 전역까지 소문이 나면서 각지에서 브란트의 시계를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브란트의 뒤를 이어 그의 두 아들 루이스와 세자르도 시계를 제작하는데,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은 덕분인지 손재주가 좋았고 아버지가 일궈놓은 가업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요. 사업 수완도 좋았던 탓에 회사의 규모가 점점 커지자 브란트 형제는 회사를 스위스의 비엔이라는 지역으로 옮기고, 이때부터 브란트 형제는 시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을 해내요. 바로 미니 리피터라는 기능이 탑재된 손목시계를 최초로 만든 건데요. 이 미니 리피터가 뭐냐면 소리로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인데, 시계가 잘 안 보이는 밤에도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능이에요. 미니 리피터가 작동한 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 이런 걸 손목시계에 어떻게 담아낸 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시계 제조사들마다 알림 방식은 다르지만 보통 1시간과 15분, 1분 단위로 나눠서 소리를 알려줘요.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 소리를 내서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미니 리피터가 시계 부품 중 끝판왕이라고 하는 뚜르비용만큼이나 복잡하고 만들기가 까다로운 부품이다 보니 이 리피터가 탑재된 시계는 그 브랜드의 엔트리 모델 가격에 0 하나가 더 붙는 거 기본이고, 최소 가격이 억대로 뻥튀기 돼서 지금은 오메가에서 판매 중인 건 6억이 넘는 가격에 판매 중이에요. 이때부터 브란트 형제는 기술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고 뒤이어 출시한 칼리버로 시계 역사에 한 줄을 남기면서 오메가라는 이름도 탄생시키죠. 이때 브란트 형제가 탄생시킨 무브먼트가 1916 칼리버라는 이름의 무브먼트였는데, 당시 규격이 통일되지 않았던 시계 시장에서 부품 규격화를 이뤄내서 만든 최초의 부품이에요. 당시에는 같은 시계 회사에서 만든 시계라도 부품 규격이 전부 달라서 만약 시계가 고장났다면 수리를 위한 부품 수급이 어려워 고치는데 상당히 불편했다고 해요. 그래서 브란트 형제는 이 시계 부품들의 규격을 표준화해서 같은 브랜드 내의 다른 모델이라도 부품은 서로 호환되도록 설계해 수리를 용이하게 만들었고, 덕분에 시계의 생산 시간도 단축할 수 있었고 수리할 때 스트레스 받는 일도 줄였다고 해요. 이 무브먼트가 당시에는 워낙 혁신적이었다 보니 형제는 이 무브먼트의 끝, 채우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 알파벳의 가장 마지막 글자 오메가로 이름을 지었고, 이 무브먼트의 성공으로 아예 오메가를 정식 사명으로 채택하고 1902년에 지금의 오메가가 탄생하게 된 거죠. 이렇게 시계 역사에 굵직한 업적을 남기면서 탄생한 오메가는 1905년부터 스위스와 해외 각지에서 개최된 여러 스포츠 경기에서 시간을 기록하는 타임키퍼로 활약하는데요. 지금도 수많은 시계 브랜드들이 기술력 과시와 마케팅을 위해 골프나 테니스, 모터스포츠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듯이 오메가도 예전부터 스포츠의 진심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중 오메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다는 스포츠 행사 올림픽과 인연이 아주 깊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올림픽은 월드컵만큼이나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대표 스포츠 행사 중 하나로 정확한 시간 측정을 요구하는 대회이다 보니 많은 시계 회사들이 탐내는 자리예요. 오메가가 올림픽의 타임키퍼를 하기 전에는 같은 스위스 브랜드 태그오이어가 12년 동안 공식 타임키퍼로 활동했는데, 당시 태그오이어는 5분의 1초 단위까지만 시간 측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10분의 1초 단위까지 기록이 가능한 오메가에게 공식 타임키퍼 자리를 내어주게 되고, 이때부터 오메가와 올림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죠. 오메가가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로 선정됐던 1932년 LA 올림픽을 시작으로 30회에 걸쳐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오메가의 기술을 따라올 만한 곳이 없어
앞서서 2032년까지 타임키퍼 자리를 따놓게 되죠. 중간에 4차례 정도 일본의 세이코에게 잠시 넘겨줬던 때를 빼면 거의 오메가의 독주라고 볼만하죠. 그래서 올림픽 중계를 보게 되면 이 오메가의 심벌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올림픽과 오랜 시간을 함께하다 보니 스포츠 역사의 중요한 기록들은 대부분이 오메가가 기록했다고 할 수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과거의 오메가는 10분의 1초, 즉 0.1초 단위까지만 기록을 측정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양자 타이머라는 걸 만들어낸 덕분에 100만 분의 1초까지도 측정이 된다고 해요. 기계식 시계를 만드는 오메가에서 디지털 장비를 만드는 거에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메가는 올림픽과 함께 하면서부터는 시계만 만드는 것 외에도 전자계측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타임키핑의 새로운 시대를 연 시계 회사가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첫 장비가 매직아이라는 별명을 가진 포토셀 카메라와 포토피니시 카메라고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 처음 사용돼요. 이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순위를 결정하는 부분에서도 논란도 많고 기록도 부정확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육상 경기에서 결승점에 설치된 끈이 탄성 때문에 일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메가의 매직아이 덕분에 결승선 테이프의 단점을 완벽하게 해결하면서 논란이나 싸우는 일을 만들지 않게 됐죠. 그런데 육상에서는 카메라로 기록한다고 쳐도 물에서 하는 수영은 어떻게 할까요? 물속에서 하는 만큼 선수가 잘 보이지 않을 거고, 물장구 때문에 선수가 결승점에 도착했다는 걸 눈으로 정확히 관찰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 전까지는 심판들이 각 라인마다 스탑워치로 선수들의 결과를 측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메가는 선수들이 도착과 기록을 직접 하게 만드는데 바로 수영장 벽에 터치패드를 설치해버린 거죠. 1967년에 오메가가 탄생시킨 이 터치패드 덕분에 기록이 부정확하게 측정됐던 걸 차단하고 모든 경기가 전자기록으로 진행된 1968년 멕시코 올림픽부터 이 기술이 사용됐어요. 그리고 오메가에서 만든 대표 발명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올림픽을 봤던 기억을 찬찬히 되짚어보면 어느 순간부터 출발할 때 사용하던 요 화약총이 안 보인다는 걸 눈치채신 분이 있나요? 이것도 오메가에서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던 화약총을 전자식 플래시건으로 바꾸면서 오랜 시간 사용하던 화약총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건데요. 이 화약총이 말로는 경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지만 기본 베이스가 일단은 총이기 때문에 누군가 개조해서 실제 총기로 사용한다거나 항공기로 운반할 때 안전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해왔기 때문에 예전부터 여러 방법이 논의됐다고 해요. 또한 경기 중에 총에서 가까운 선수는 신호를 잘 들을 수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멀리 위치한 선수는 소리를 못 들을 수 있어서 공정성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오메가에서 탄생시킨 이 플래시건 덕분에 이런 문제들이 전부 해결됐는데요. 선수들의 출발 위치마다 스피커를 설치해 플래시건을 쏘면 모든 선수가 동일하게 출발 신호를 들을 수 있게 됐고, 총기로 인한 테러나 사고도 차단해버렸죠. 이외에도 오메가에서 만든 타임키핑 장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중계 화면에 경기 기록을 띄워주는 오메가 스코프를 비롯해 경기 결과나 선수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띄워주는 스코어보드, 선수들의 출발을 감지하는 스타팅 블록, 피겨스케이팅에서 선수들의 점프를 분석하는 점프 애널리시스 등 수많은 장비들이 개발되어 왔어요. 이 덕분에 계측 분야에서만큼은 오메가 입지가 압도적이라 올림픽위원회 IOC에서도 찍소리 못하고 오메가하고만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메가에서는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올림픽 한정판 시계를 출시하고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한정판 시계를 출시했었죠. 이외에도 오메가는 올림픽 타임키퍼로 활동하는 기간 중에도 많은 시계들을 탄생시켰는데요. 당시 방수시계라는 타이틀로 출시했지만 고작 물놀이 정도에서만 겨우 방수를 지원했던 롤렉스의 오이스터나 까르띠에의 파샤보다 훨씬 깊은 17m의 수심에서도 방수가 유지되는 오메가 마린을 LA 올림픽과 같은 해인 1932년에 출시하기도 했고, 1957년에는 스피드마스터를 포함한 다이버워치 C마스터 300과 항자성 시계 레일마스터가 출시되죠. 특히 오메가 하면 보통 C마스터나 스피드마스터를 많이 생각할 정도로 이 둘이 오메가의 대표 시계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다 이 스피드마스터는 오메가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시계인데 바로 최초로 달을 정복한 시계라는 점이죠. 스피드마스터가 우주로 나오게 된 건 출시 후 7년의 시간이 지난 1964년부터 시작되는데요. 당시 나사에서는 나사 엔지니어 제임스 레이건을 필두로 우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손목시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시계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우주 비행사들에게 평소 어떤 시계를 착용하는지 묻고, 여기서 자주 언급된 브랜드를 포함해 기술력이 뛰어났던 브랜드를 출연해 다음과 같은 시계회사 10곳을 선정했다고 해요. 뭔가 상당히 낯선 이름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건 당시 미국산 시계도 일정 수를 넣어야 된다고 해서 들어갔다고 해요. 이렇게 선정된 시계회사들에게 나사는 요구사항과 함께 구매 요청서를 발송하는데, 론진과 롤렉스 그리고 오메가에서 요구사항과 맞는 시계를 제출했고 나사의 혹독한 테스트를 받게 되죠. 나사의 테스트 항목을 보면 시계가 아니더라도 작정하고 튼튼하게 만든 물건도 견딜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테스트 결과 롤렉스의 코스모그래프 데이토나와 론진의 비트아워 235T 모델은 탈락하고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만이 살아남죠. 살벌한 조건의 테스트였는데 가장 중요한 크로노그래프가 정상 작동했기 때문에 최종 합격이 됐고, 테스트가 끝난 뒤에도 하루
5초의 오차가 발생한 것만 빼면 바로 정상 작동을 했다고 해요. 이 정도면 거의 바퀴벌레 아닌가 싶은 정도의 생명력인데, 나사의 우주 탐사 미션을 창의하는 시계로 선택받은 스피드마스터는 오메가가 판매하는 시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계가 되고, 이 타이틀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오메가의 가장 자랑할 만한 기록이죠. 나사의 선택을 받은 뒤로 스피드마스터는 우주 탐사 역사의 일부가 되는데, 1969년에 아폴로 11호의 달 탐사 계획에서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을 비롯한 우주 비행사들이 스피드마스터를 착용하고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달에서 착용한 최초의 시계가 됐고, 이때부터 스피드마스터는 문워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그리고 스피드마스터는 이후에 아폴로 계획에서도 사용되는데, 특히 아폴로 13호에선 시계 역사상 올타임 레전드로 기억되는 사건을 해결해요. 이 사건이 뭐냐면, 아폴로 13호가 달을 향해서 이동하던 중 지구에서 약 30만 킬로미터가 떨어진 지점에서 갑자기 산소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우주선이 큰 손상을 입게 되고 달로 가던 계획은 즉시 중단돼요. 최소한의 전력만 남은 상태에서 이 작전은 비행사들의 무사귀환으로 바뀌게 되고, 비행사들은 파손된 비행선을 지구 방향으로 정확하게 위치시킨 뒤 엔진을 점화해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확히 14초의 시간을 계측해서 엔진을 점화해야 했어요. 그런데 탐사선 내부의 장비들은 작동이 불가능해서 손목에 있는 스피드마스터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나사의 극한 시험을 통과한 시기라서 그런지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해 엔진을 점화했고, 덕분에 비행사들은 무사히 지구로 귀환할 수 있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나사는 비행사들이 전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도와준 오메가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실버 스누피 어워즈를 수여했고, 1972년에 진행된 마지막 달 탐사 미션에도 스피드마스터가 함께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만 듣고 오면 이 정도의 역사와 기술력을 가진 워치메이커가 롤렉스보다 아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오메가와 롤렉스는 지금처럼 가치가 많이 차이나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바로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하나의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만한 사건인 쿼츠 파동 때문이죠. 일본의 시계 회사인 세이코에서 최초의 양산형 쿼츠 시계 아스트론을 출시하면서 시작된 사건인데요. 지금은 모든 시계 회사의 라이벌이 애플워치라지만 이보다 훨씬 전에 시계 회사들의 적은 쿼츠 시계였어요. 당시 세이코가 출시했던 쿼츠 시계 아스트론의 정확도는 한 달에 5초 정도였다고 하는데, 비슷한 시기의 기계식 시계들이 하루에 5초였다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정확도였던 거죠. 거기다 기계식 시계처럼 눈 들어갈 만한 정도로 내부가 복잡했던 것도 아니고, 저렴한 가격에 대량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낮아서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손목 시계 가격을 확 낮추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스위스의 시계 산업 전체가 흔들리고, 이때 줄도선 나는 시계 공방들이 한 트럭이었을 정도로 많은 시계 회사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다른 회사로 흡수됐죠. 이런 타격은 당시 잘 나가던 오메가라고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쿼츠 파동을 어떻게든 이겨내고자 오메가는 쿼츠 시계의 비중을 늘리고 기계식 시계의 비중은 대폭 줄였어요. 너무 긴급한 상황에서 선택한 해결책이라 그런지 당시 오메가에서는 명성에 비해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쿼츠 시계들이 양산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메가의 브랜드 가치가 많이 훼손되고 회사는 엄청난 타격을 받아 휘청였지만 스와치 그룹에 편입되면서 살아남게 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롤렉스는 묵묵히 기계식 시계에만 집중하면서 고급화 마케팅과 함께 지금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던 거죠. 다행히 오메가도 정신 차리고 다시 기계식 시계에 집중하는데요. 시계판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인 스와치 그룹의 든든한 지원으로 지금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지금은 스와치 그룹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죠. 스와치 그룹의 품에서 다시 숨통이 트인 오메가는 올림픽에 이어 새로운 파트너를 얻는데요. 바로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가 착용하는 시계로 선택된 것이죠. 처음 제임스 본드의 시계로 등장한 건 1995년에 개봉한 007 골드나이부터인데요. 이때부터 오메가의 시마스터가 제임스 본드의 손목을 지키게 돼요. 시마스터가 007 영화에 등장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영화 속 주인공이 착용한 시계에 큰 관심을 가졌고, 이때 시마스터의 인기도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실제로 이 시계를 구입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스피드마스터와 함께 지금까지도 오메가의 효자 상품 노릇을 하고 있는 대표 시계로 자리 잡았죠. 이렇다 보니 올림픽 시계처럼 007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한정판 시계를 출시하고 있고, 지금은 60주년 기념 모델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 정도면 오메가에서 한정판을 한정판답지 않게 자주 출시하는 것 같죠. 그래도 덕분에 현 제임스 본드 역을 맡고 있는 다니엘 크레이그도 오메가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죠. 007의 시계로 다시 유명세를 얻은 덕분인지 오메가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새로운 변화를 노리는데요. 스와치 그룹의 빵빵한 자본금과 그런데 다른 회사들과의 협업으로 지금까지도 오메가의 대표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는 코엑시얼 무브먼트를 1999년에 공개해요. 이 무브먼트가 내부 부품에 가해지는 힘과 마찰을 줄여 신뢰도를 크게 높였다는 점과 가장 큰 특징인 다른 시계 브랜드 대비 굉장히 높은 항자성을 가졌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항자성은 말 그대로 자기장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뜻인데, 기계식 시계는 내부 부품들이 금속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자기장을 내뿜는 자석 주변에 흡수되면 시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확성에 문제를 주게 돼요. 그중 가장 핵심적인 내부 스프링이 진폭을 좁게 만들어서 시계가 빨리 가는 문제를 발생시켜요. 옛날에야 과학자나 엔지니어 같이 한정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개인마다 사용하는 전자제품들이
색깔이 다양해지다 보니 항자성 시계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커지고 있죠. 그래서 오메가는 내부의 부품을 실리콘과 비금속 재료를 사용하면서 무려 15,000가우스라는 괴물같은 항자성을 가진 무브먼트, 코엑시얼 무브먼트를 탄생시키죠. 그런데 이 15,000가우스라는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시계를 차고 MRI 촬영해도 될 정도로 높은 수치인데요. 롤렉스의 항자성 모델인 밀가우스의 항자성이 1000가우스인 걸 보면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알 수 있겠죠. 거기다 오메가는 15,000가우스보다 높은 80,000가우스를 넘어 10배가 더 높은 160,000가우스의 항자성을 가진 시마스터의 프로토타입을 2016년에 공개하면서 기술력을 가지는데요. 이것만 봐도 오메가가 얼마나 칼을 갈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오메가는 최고의 걸작을 만들고도 만족을 못했는지 높은 수준의 인증을 획득해서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이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COSC라는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보다 윗단계에 있다는 메타스 인증을 받는 것이었죠. COSC 인증보다 위에 있다는 인증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COSC 인증을 획득한 시계만이 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정밀도나 항자성, 방수, 내구성 부분에서 최고로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8가지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딱 봐도 쉽지 않아 보이죠. 그래도 나사의 테스트 통과했던 오메가라 그런지 이 인증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고 최고 워치메이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리죠. 이렇게 칼을 갈면서 올라오고 있는 오메가는 깊은 바다와 우주를 탐험하는 탐문정신과 최고의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었듯이 최고의 시계 브랜드 자리에 올라섰으면 하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저도 언젠가는 오메가의 시계 하나 장만하는 날을 꿈꾸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